I'm 듀듀.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격적인 디자인 시스템 강의에 앞서서 먼저 가볍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다룰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주제가 사실 처음 접하면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론이나 기술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디자인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번 베이직 섹션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역사를 짚어볼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그려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디자인 시스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디자인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가 실무에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막상 디자인 시스템이 뭐야? 라는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단순히 피그마에 정리된 컴포넌트 모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스타일 가이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디자인 시스템은 단순한 디자인 자산 그 이상을 의미해요. 효율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서 설계된 가이드라인과 컴포넌트, 그리고 우리 팀이 공유하는 가치들이 하나로 뭉쳐진 통합적인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번 섹션에서는 이런 디자인 시스템의 진짜 의미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 거예요. 디자인 시스템의 정의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바로 세계적인 UX 컨설팅 그룹인 닐슨 노먼 그룹이에요. 닐슨 노먼 그룹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결국 확장 가능한 디자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들의 모음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정말 많은 페이지와 채널이 생겨나잖아요. 이때 디자인 시스템이 없다면 여기저기 불필요한 중복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은 이런 중복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매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만의 공통된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일관된 시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 목표를 실현하는 거예요. 결국 단순한 디자인 조각들을 넘어서 우리 서비스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의 브랜드로 느껴지게 만드는 기준점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닐슨 노먼 그룹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크게 디자인 저장소와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디자인 저장소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돼요. 브랜드의 색상이나 폰트를 정의하는 스타일 가이드, 버튼이나 입력창 같은 최소 단위의 조각들을 모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런 조각들을 조합해서 반복되는 화면 구조를 만드는 패턴 라이브러리가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이런 훌륭한 저장소가 있어도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면 시스템은 금방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운영하는 디자인 시스템 팀이라는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해요. 결국 디자인 시스템은 잘 정리된 도구함인 저장소와 그 도구들을 갈고 닦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셈이에요. 디자인 저장소의 첫 번째 핵심 요소인 스타일 가이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먼저 화면 왼쪽에 보이는 건 1976년도 나사 그래픽 스탠다드 매뉴얼이에요. 아주 오래전 자료지만 로고의 위치나 서체, 색상 같은 시각적 요소들을 어떻게 일관되게 사용해야 하는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죠. 전통적인 의미의 스타일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오른쪽은 메일침프의 콘텐츠 스타일 가이드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사용자에게 말을 거는 말투나 문장 구조 같은 보이스 앤 톤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결국 스타일 가이드라는 건 단순히
어떤 색을 쓸까를 넘어 우리 브랜드가 시각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어떻게 일관된 인상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든 기준을 담고 있는 셈이에요. 디자인 저장소의 두 번째 핵심 요소인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곳은 우리가 화면을 구성할 때 쓰는 버튼, 입력창, 아이콘 같은 구체적인 조각들이 모여 있는 도구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왼쪽 화면에 보이는 건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 시스템이에요. 컴포넌트 하나하나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어떤 간격을 가져야 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IBM의 카본 디자인 시스템이에요. 수많은 비즈니스 도구를 만드는 팀들이 이 라이브러리에서 똑같은 코드로 작성된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어떤 화면을 만들어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똑같은 조각을 공유해서 제품을 만드는 속도와 퀄리티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자인 저장소의 마지막 구성 요소인 패턴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서 본 컴포넌트들이 개별적인 조각이라면 패턴 라이브러리는 그 조각들을 조합해서 만든 실제 화면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왼쪽 화면은 아틀란시안 디자인 시스템의 페이지 패턴 사례예요. 내비게이션 바와 사이드바, 그리고 콘텐츠 영역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 그 틀을 미리 약속해 둔 거죠. 덕분에 복잡한 지라의 화면들도 일관된 레이아웃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US 웹 디자인 시스템, 줄여서 USWDS라고 부르는 미국 정부의 디자인 시스템 장표예요. 여기서는 개별 컴포넌트가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페이지 단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결국 패턴 라이브러리는 조각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할지 알려주는 설계도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 패턴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디자이너가 매번 화면 전체를 새로 그리지 않고도 빠르고 일관되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죠. 앞서 말한 디자인 저장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주체, 바로 디자인 시스템 팀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무리 좋은 컴포넌트와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디자인 시스템은 금방 낡아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팀이 꼭 필요하죠. 이 팀은 크게 세 파트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요. 먼저 제품의 사용 흐름과 논리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인터랙션 디자이너, 그리고 브랜드의 색상과 서체 같은 시각적 완성도를 책임지는 비주얼 디자이너가 힘을 합치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바로 디자인을 실제 코드로 구현하고 라이브러리화하는 개발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시스템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팀 전체가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디자인 시스템은 잘 정리된 도구함인 저장소와 그 도구들을 매일같이 갈고 닦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셈이에요. 그럼 디자인 시스템 팀을 구성하는 각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인터랙션 디자이너는 제품의 뼈대를 잡는 역할을 해요. 전체적인 내비게이션 구조를 설계하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동작해야 하는지 그 흐름을 논리적으로 짜는 거죠. 그 다음 비주얼 디자이너는 시스템에 옷을 입히는 역할을 담당해요. 컬러와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처럼 디자인 시스템이 가져야 할 시각적인 언어를 정의하고 우리 브랜드만의 감성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을 해요. 마지막으로 개발자는 이 모든 설계를 생명력 있는 코드로 바꾸는 분들이에요. 디자이너가 만든 결과물을 실제 제품에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재사용 가능한 코드로 구축하고 최적화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책임지게 돼요. 결국 이 세 직군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디자인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디자인 시스템의 정의와 구성 요소,
그리고 팀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디자인 시스템을 일관성과 효율성을 담아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매뉴얼이 아니라 제품이 성장함에 따라 함께 변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팀 전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는 셈이에요. 결국 이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느냐에 따라 우리 제품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디자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봤으니 이제는 이 시스템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복잡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런 고민들이 쌓여서 지금의 현대적인 디자인 시스템으로 진화한 거예요. 이번 섹션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의 흥미로운 기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디자인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의 핵심 개념까지 핵심만 쏙쏙 골라서 요약해 드릴게요. 과거의 방식이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 맞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디자인 시스템을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디자인 시스템의 역사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기원은 1968년 나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컨퍼런스에서 언급된 사용 중인 시스템이나 패턴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디자인 시스템의 이론적 토대가 된 거죠. 장표의 타임라인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2013년 브래드 프로스트가 발표한 아토믹 디자인 방법론이에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차용하고 있는 현대 디자인 시스템의 구조적 기틀이 바로 이때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후 디자인 시스템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급격히 성장했고,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피그마에서 디자인 토큰 베타 서비스를 배포하기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디자인과 코드가 단순히 닮아있는 수준을 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고도화된 단계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은 멈춰있는 개념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우리 곁에 자리 잡아온 셈이죠. 자, 그럼 앞서 언급했던 현대 디자인 시스템의 기틀, 브래드 프로스트의 아토믹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아토믹 디자인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작은 단위인 애텀스, 즉 원자부터 시작해서 몰리큘스인 분자, 오가니즘인 유기체, 그리고 템플릿을 거쳐 마지막 페이지스 단계로 완성되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구체화된다는 점이에요. 왼쪽의 원자 단계가 아주 추상적인 앱스트랙트 상태라면 오른쪽 페이지로 갈수록 실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사용하는 콘크리트, 즉 구체적인 형태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구조를 이해하면 왜 디자인 시스템이 확장성이 뛰어나고 관리하기 쉬운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이론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예전 인스타그램 화면을 아토믹 디자인으로 직접 쪼개서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왼쪽의 애텀스, 즉 원자 단계를 보세요. 검색 아이콘, 프로필 사진, 텍스트 같은 아주 작은 조각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예요. 이 원자들이 모이면 몰리큘스, 분자가 돼요. 프로필 사진과 텍스트가 합쳐진 헤더가 분자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오가니즘,
유기체가 만들어져요. 상단 내비게이션 바나 피드 하나하나가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 분자가 모여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덩어리가 된 셈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체들을 틀에 배치하면 템플릿이 되고, 여기에 실제 사용자의 사진과 댓글 데이터를 채워 넣으면 우리가 보는 최종 페이지스가 완성돼요.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해 우리가 보는 완성된 화면까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쌓여 올라가는지 이제 한눈에 들어오시죠? 아토믹 디자인의 5단계를 조금 더 본질적인 관점에서 나누어 볼게요. 먼저 애텀스, 몰리큘스, 오가니즘까지의 3단계는 바로 시스템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는 개별 조각들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유연하게 설계되었는지가 중요하죠. 말 그대로 우리 서비스의 뼈대와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템플릿과 페이지스는 실제 프로덕트, 즉 제품의 영역이에요. 앞서 만든 시스템 조각들을 활용해서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줄 구체적인 화면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채워 넣어 가치를 전달하는 단계인 거죠. 결국 디자인 시스템 팀은 이 시스템이라는 탄탄한 기반을 잘 닦아두어야 하고, 프로덕트 팀은 그 기반 위에서 빠르고 일관되게 실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영역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디자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자, 아토믹 디자인의 5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현대 디자인 시스템에는 이 원자보다 더 작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되었어요. 바로 디자인 토큰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기존의 애텀스 앞에 디자인 토큰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죠. 원자가 버튼이나 아이콘 같은 최소 단위의 부품이라면 디자인 토큰은 그 부품을 구성하는 색상값, 폰트 크기, 여백 같은 아주 미세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파란색이라는 색상 자체를 하나의 토큰으로 정의해두면 이 토큰이 원자에도 쓰이고 분자에도 쓰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 토큰이라는 가장 작은 세포 단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면 나중에 브랜드 컬러가 바뀌더라도 토큰 값 하나만 수정하면 전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현대 디자인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디자인 토큰이라는 말이 2021년에 피그마를 통해 대중화되긴 했지만 사실 이 개념은 훨씬 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어요. 이미 2013년쯤 디자인 시스템이 한창 생겨나던 시기에도 엔지니어들은 이 디자인 토큰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때는 디자인 토큰이라는 멋진 이름 대신 사스나 레스 같은 CSS 전처리기를 활용해서 변수 처리를 하고 있었을 뿐이죠. 디자이너가 이 파란색은 우리 브랜드 메인 컬러야 라고 정하면 개발자들은 그 색상 값을 변수에 담아서 여기저기 재사용해왔던 거예요. 결국 지금의 디자인 토큰은 과거 개발자들의 지혜였던 변수 관리 방식이 디자인 영역으로 넘어오고, 이제는 디자인과 코드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하나의 표준으로 진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해오던 효율적인 방식에 이름이 붙고 더 정교해진 셈이죠. 자,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당시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엔트 디자인 시스템의 레스 파일이에요. 왼쪽을 보시면 골뱅이 기호로 시작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나열된 게 보이시죠? 컬러 값이나 폰트 크기 같은 속성들에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변수들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디자인 토큰의 조상님 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이런 CSS 전처리기를 거치는 컴파일 과정 없이도 CSS 자체 변수를 바로 사용하는 방식이 대세가 되었죠. 그래서 예전처럼 변수가 끝도 없이 나열된 모습은 잘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식만 변했을 뿐 디자인의 속성을 데이터화해서 관리한다는
그 본질적인 개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이런 변수 관리 노하우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쓰는 더 세련된 디자인 토큰 시스템으로 완성된 것이랍니다. 자, 복잡한 개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이 디자인 토큰이 실제 디자인 시스템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용되는지 아주 직관적인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볼게요. 보시는 화면에서 디자인 토큰은 3단계의 계층 구조예요. 참고로 계층 구조는 디자인 시스템에 따라 다양한 구조로 구축되고 이건 참고용이에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 가장 기초가 되는 글로벌 토큰, 브랜드의 테마를 결정하는 테마 토큰, 그리고 실제 부품에 적용되는 컴포넌트 토큰 순으로 흘러가죠. 화면 왼쪽을 보시면 현재 브랜드의 기본 색상인 글로벌 토큰이 피치퍼즈 600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 색상은 테마 토큰을 거쳐 컴포넌트 토큰인 버튼 색상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버튼은 예쁜 복숭아색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브랜드 컬러를 다크 모드나 다른 테마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컴포넌트의 색상을 일일이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가장 상위 레벨인 글로벌 토큰만 피치퍼즈 600에서 노티컬 블루 600으로 쏙 교체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 토큰을 참조하고 있던 하위의 테마 토큰과 컴포넌트 토큰의 색상까지 실시간으로 한꺼번에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디자인 토큰 시스템이 가진 마법 같은 유연성이자 현대 디자인 시스템이 추구하는 효율성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닐슨 노먼 그룹에서 정의한 디자인 시스템의 개념부터 그 역사,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디자인 토큰의 개념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론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디자인 시스템이 실제 서비스 화면을 구성할 때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섹션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아토믹 디자인 방법론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 보려고 해요. 완성된 화면에서 시작해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와 토큰까지 하나씩 분해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사례를 통해 디자인 시스템이 실제 제품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살펴볼게요. 바로 지마켓의 사례예요. 이커머스 서비스는 정말 방대한 양의 상품 정보와 복잡한 프로모션 페이지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대한 서비스일수록 디자인 시스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져요. 지마켓은 수많은 페이지와 앱 화면 전체에서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주기 위해 아주 정교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장바구니 버튼 하나, 상품 가격의 폰트 크기 하나까지도 모두 약속된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죠. 과연 지마켓 같은 대형 플랫폼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화면을 조립해 나가는지 그 실제 적용 사례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볼까요? 앞서 아토믹 디자인을 설명할 때는 가장 작은 원자부터 쌓아 올리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완성된 화면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서 페이지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하나씩 분해해 보려고 해요. 방금 우리가 봤던 지마켓의 페이지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숨겨진 컴포넌트 단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화면 상단을 한번 봐주세요. 다양한 프로모션 배너들이 돌아가는 슬라이드 컴포넌트가 보이시나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영역이지만 디자인 시스템 관점에서는 이 거대한 슬라이드 덩어리 자체가 여러 규칙이 합쳐진 하나의 완성된 컴포넌트예요. 이 큰 덩어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안에는 또 어떤 더 작은 조각들이 숨어 있는지 계속해서 다음 장표에서 뜯어볼까요? 그럼 지마켓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이 슬라이드 컴포넌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지마켓에서는 슬라이즈를 동선 내 사용자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단순히 배너를 돌려 보여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 사용자가 현재 쇼핑의 흐름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또 다음에 어떤 정보를 마주하게 될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는 컴포넌트 하나하나에 명확한 존재 이유와 사용 목적을 부여해요. 그래야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이 컴포넌트를 언제,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같은 기준 아래에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 컴포넌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어요. 먼저 A 타입인 닷 인디케이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점 형태의 표식인데요. 이건 사용자가 현재 어디쯤 있는지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보여줄 콘텐츠가 아주 많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분리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 사용하죠. 반면에 B타입인 넘버 인디케이터는 조금 달라요. 이건 전체 콘텐츠가 정확히 몇 개인지 숫자로 보여줘야 할 때만 한정해서 사용해요. 여기에 플러스 아이콘 같은 요소가 결합하면 더 상세한 리스트를 확인하는 버튼으로 기능이 확장되기도 해요.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아까 지마켓 메인 화면에서 봤던 슬라이드는 바로 이 A 타입, 닷 인디케이터 형식을 사용한 거예요. 많은 양의 프로모션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타입을 선택해서 배치한 셈이죠. 그럼 이제 슬라이드 컴포넌트 안에 있는 인디케이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먼저 닷 인디케이터를 보면 점의 상태에 따라 색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를 뜻하는 액티브 상태일 때는 그린 500 컬러를 사용하고, 선택되지 않은 인액티브 상태에서는 그레이 300 컬러를 사용하도록 약속되어 있죠. 이렇게 상태에 따른 색상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시각적으로 정보를 즉각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다음으로 넘버 인디케이터는 아이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without 아이콘과 with 아이콘 두 가지 형식으로 분절해서 관리해요. 아이콘 없이 숫자만 깔끔하게 보여줄 때와 플러스 버튼 같은 아이콘을 결합해서 추가 기능을 제공할 때를 구분해 둔 거죠. 결국 인디케이터라는 작은 요소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상태와 목적에 맞춰 철저하게 계산된 규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더 깊숙이 가장 작은 요소 안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방금 보신 닷 인디케이터의 색상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지마켓 디자인 시스템이 정의한 색상 팔레트에 닿게 돼요. 장표에 보이는 색상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수많은 색상 중에서 인디케이터는 딱 정해진 규칙의 컬러만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액티브 상태의 점은 팔레트에 그린 500을 가져다 쓰고 있고, 그 외에 선택되지 않은 상태의 점들은 그레이 300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대한 메인 화면의 배너 슬라이드도 결국은 이 컬러 팔레트에 정의된 아주 작은 색상 조각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셈이에요. 방금 컬러라는 요소를 파헤쳐 봤다면 이번엔 그와 동일선상에 있는 또 다른 아주 작은 원자죠? 타이포그래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넘버 인디케이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 적혀 있던 숫자들이 그냥 임의의 사이즈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마켓의 타이포그래피 규칙을 확인해 보면 이 숫자는 전체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세밀한 표현을 담당하는 디테일이라는 타이포그래피 토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글꼴의 두께나 크기, 행간까지 모두 이 디테일이라는 약속된 규칙에 따라 정의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작은 숫자 하나조차 사전에 정의된 타이포그래피 시스템을 참조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반에 걸쳐 숫자가 쓰이는 모든 곳에서 일관된 가독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디자인 시스템의 정의부터 역사, 그리고 지마켓의 사례를 통해 실제 화면이 조립되는 과정까지 아주 빠르게 살펴보았어요. 결국 디자인 시스템은 단순한 가이드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원자와 디자인 토큰들이 모여 거대한 서비스라는 생태계를 지탱하는 탄탄한 뿌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체계가 잘 잡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일관되면서도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 시스템의 다른 시작점에 대해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I'm Dudu.